안녕하세요. 한양유마 엄한식내과 원장 엄한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원장에게 묻기에는 다소 사소하고 또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들. 자, 이런 것들은 원장한테 잘 묻지 않고 저희 직원들한테 잘 묻는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직원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원장님, 환자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많이 묻습니다. 그러는데 상당히 사실은 저한테 물어야 되는 사항들을 직원한테 묻는 경우도 많고, 뭐 병원에 불편한 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우리 직원들도 제가 답을 좀 주고 환자분들한테도 궁금한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병원에 처음 가시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도식도는 저희 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구를 들어서면 접수가 있고요. 접수해서 접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료실 기다렸다가 진료를 보고 필요하면 검사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하고 치료도 받게 되겠죠. 근데 이제 검사실, 방사선실이나 임상병리, 수액실 이런 곳에는 우리 간호사들이 다 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가 있습니다. 접수에는 여러 명의 우리 직원들이 있고 각 거기 데스크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 직원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 진료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그죠? 뭐 한 기껏 해봤자 5분에서 10분. 그 와중에 이제 뭐 주로 이제 의사가 질문을 많이 하고 필요한 것들을 묻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지나고 보면 여러분이 질문했어야 되는 걸 못 질문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 직원한테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한테 질문하는 이유가 뭘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나름 정리를 했더니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이제 의사의 시간이, 진료 시간이 짧다. 그죠? 그래서 충분한 대화가 안 되어서 질문할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 하고 일단은 다음에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슴에 담고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 직원들을 만나면 아무래도 병원에 있으니까 좀 더 많이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직원이 또 의사보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지 않을까.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좀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원이 좀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질환 관련 질문이 아닌 경우에는 직원이 좀 더 잘 알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의사보다는 직원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좀 편하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질문, 우리 직원들이 받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화 예약이 왔는데 거기 계신 원장님이 친절하신가요?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답을 어떻게 했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친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우리 원장님이 불친절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또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은근히 우리 직원이 원장을 디스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의 일패를 맞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병원에 이렇게 요즘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 평이 있지 않습니까? 리뷰가 있는데 그런 데 보면 직원들은 친절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장이 친절하다 이런 것들은 별로 없는 걸로 봐서 제가 친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친절하게 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환자분들 보다 보면 뭐 그렇게 친절하다 보면 중요한 흐름을 벗어나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병을 고치고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집중을 하다 보면 사실은 친절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뭐냐? 그렇게 했더니 환자분들이 검사를 하고 나오셔서 류마티스 검사 결과가 언제 나오나? 보통은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이겠죠. 이제 엑스레이도 찍고 혈액 검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뭐 다 그렇죠. 그런데 보통은 이제 특수검사나 이런 것들 한꺼번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검사가 나오는데
보통 한 1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1주 후에 초진 오신 분들 다시 재진 예약을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뭐 별것 아닌 건데 첫 번째 이렇게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검사는 원치 않고 그냥 원장님 얼굴 한번 뵙고 내가 상담을 하고 싶다. 또는 약만 타고 싶다. 한마디로 이제 그런 유형들이 어떤 거냐면 밑에 나와 있듯이 여러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류마티스 아니라고 하더라. 근데 나는 뭐 좀 원장님이 조금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볼 게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해서 연락하시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로는 내가 다른 병원 다니고 있는데 어깨나 무릎 이런 데 아파서 다니는데 거기서 치료하고 있는데 뭐 조금 마음에 약간 안 들기도 하고 또 옆에 지인이 내 친구가 이 병원에 가면 좀 더 잘 볼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가서 무릎 주사만 좀 맞을 수 없을까? 아니면 약만 좀 주시면 안 되나? 검사는 내가 다른 데 다니면서 다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이제 통풍 환자들 중에는 나는 다니는 병원이 있긴 있는데 통풍 내가 이 병은 잘 알고 있는데 이 약만 조금 받으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또는 내가 통풍이 있는데 옆에 통풍 환자가 이 병원 다니는데 그 약이 잘 듣는다고 하는데 그 약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쓸데없이 검사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내 병은 통풍이 맞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오실 수도 있겠지만 뭐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병원을 하는 그런 이유는 이제 류마티스 전문 의원으로서 병이 처음 생겼을 때 제가 정확히 진단하고 그다음에 이 치료를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치료까지 이렇게 일관되게 꾸준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환자분들을 유치를 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분들을 이제 저희가 받게 되면 아무래도 제가 보는 환자 또 제가 원하는 환자들의 그 진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환자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가능하면 다니시던데 그냥 다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고요. 다니시던데 다녀야지 저희한테 와서 일회성으로 그런 약이나 이런 치료만 딱 하고 가는 거는 조금 이게 서로 에티켓도 아니고 이 서로 간에 그런 게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직원들한테도 그런 분들은 그냥 요즘 진단이 틀리고 이런 일은 잘 없기 때문에 치료도 비슷합니다. 뭐 큰 차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니시던 병원 거기서 다니시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간혹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시면 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엑스레이 이런 거 정형외과 이런 데서 뭐 몇 군데 들려서 또 오시면서 다 나는 해봤다. 엑스레이 필요 없어. 그래서 엑스레이 그러세요. 그러면 엑스레이 안 찍고 혈액 검사를 했는데 류마티스 관련 혈액 검사하고 이런 걸 했는데 나는 피만 뽑았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나와?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피만 뽑는다. 이 피가 이제 어떤 검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죠. 그냥 피 검사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검사가 이런 기본 내과 검사, 백혈구, 빈혈, 혈소판, 간 기능, 신장 기능, 뭐 고지혈증, 당뇨, 갑상선 기능, 간염, 염증 수치 이런 것들 다 보게 됩니다. 류마티스에서 왜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되냐?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류마티스는 기본적인 우리 몸의 그 기능 플러스 알파는 류마티스에 관한 그런 검사 이렇게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통풍,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혈관염 뭐 등등 이런 특수 검사가 또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혈액 검사만 하셔도 이 병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금액이 검사비가 조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에 가셔서 당뇨, 혈압 이런 걸로 검사하시는 그런 것보다는 가격이 조금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오해를 하시는 거죠. 아니 피 검사를 똑같이 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아? 그러니까 피 검사 안에 무슨 검사가 들어갔느냐 이거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류마티스 질환의 검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혈액검사에서는 기본 일반 혈액검사가 있고 류마티스 특수검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엑스레이가 필요하면 찍겠고 뭐 관절 초음파도 하는 경우도 있고 요거 말고도 몇 가지 검사들이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정도를 처음에 오시면 해서 방향을 잡게 되죠. 이 병일지 저 병일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검사의 진료 비용 면에서 얼마만한 그 각 파트별로 할당이 되는지 보면 류마티스 쪽 그 혈액 검사가 거의 한 4분의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왜 4분의 3 정도 되느냐? 그 안에 여러 가지 특수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류마티스가 의심되기 전에는 흔하게 하지 않는 검사들인데 이제 그런 검사들을 혈액 검사에 포함해서 하게 되니까 비용이 증가한다. 그런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이제 저희가 환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혈액 검사하고 엑스레이를 찍는데 관절이 여러 군데가 아파요.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손발 다 아프다. 나는 엑스레이를 이렇게 이제 여러 군데를 찍어 달라고 하시죠. 환자분이 아픈데 다 찍어 주세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돈이 적게 나왔네요. 엑스레이를 많이 찍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엑스레이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엑스레이가 예를 들면 우리 가슴 사진 하나 찍으면 10,000원이 채 안 됩니다. 우리 방사선사가 엑스레이를 찍고 하는데 시간도 한 5분은 걸릴 텐데 그 엑스레이가 10,000원 안 돼요. 그것은 따져보면 원가에 한 60%, 50%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희 방사선사 월급도 줘야 되고 이런데 뭐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필수 의료가 어렵다는 게 여러분 일반 내과 가시면 엑스레이 없는 의원들 많습니다. 방사선사 없는 의원 많고요. 검사하면 할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많이 찍는다고 돈이 많이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엑스레이는 사실은 저희가 많이 찍으면 별로 그렇게 경영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검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검사실에 가셔서 환자분들이 내 혈액 검사에 유전자 검사가 들었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 유전자 검사를 하냐? 내 유전 정보가 유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류마티스에 오시면 주로 하시는 유전자 검사가 강직성 척추염 유전자 검사, 그다음 배체특병 유전자 검사, 그다음에 통풍 치료약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유전자가 있는지 보는 그런 검사가 있습니다. 주로 이 세 가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유전자 검사를 하려면요, 정부가 유전자 검사 동의서를 환자로부터 받아서 보관해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의서에 보면 뭐 유전자를 우리가 채취해서 검사하는데 이걸 유출하지 않겠다, 개인정보 보호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그럼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유전자가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검사를 해서 알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특정 유전자만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여러분의 유전 정보를 저희가 알 길이 없고 그런 거 다 알려면 돈이 비싸요. 검사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병하고 관계되는 유전자 검사만 한다. 여러분이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제 몇 개의 슬라이드는 여러분이 엑스레이 찍으러 방사선과에 갔는데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입니다. 의사가 찍으라고 해서 갔는데 나는 관절이 아파 왔는데 가슴 사진을 찍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왜 내가 가슴을 찍어? 관절 아파서 왔는데 손이면 손, 발이면 발 찍으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찍는 이유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예를 들어서 자가 면역 질환, 관절이 아파서 오는 질환들은 이 폐나 심장 뭐 이런 쪽에도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폐 쪽에도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폐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나는 최근에 찍었기 때문에 찍기 싫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찍었기 때문에 안 찍으셔도 되긴 할 수가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는 가슴 사진을 찍습니다. 뭐 이것은 전혀 경영적인 문제하고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엑스레이는 찍으면 찍을수록 저희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안 찍는 게 좋은데 기본에 충실하려고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찍는 거다. 여러 가지 병이 폐에도 나타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손이 아파서 왔습니다. 근데 의사가 발 엑스레이도 찍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왜 발을 찍냐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이 정확히 이야기해 주면 되는데 엉뚱한 대답을 한다든가 그러면 환자분이 또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이 병원은 손만 찍으면 되는데 왜 발까지 해서 과잉 진료하냐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시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예를 들어서 손에 관절염이 오면 발에도 잘 옵니다. 근데 발의 문제는 뭐냐? 손은 예민해서 조금만 관절이 와도 아파요. 근데 발은 좀 신경이 덜 예민해요. 그래서 관절이 와 있는데도 안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손만 찍고 저희가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아프다. 조금 그래도 류마티스인지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발을 같이 찍는 게 정확한 그 진단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있습니다. 나는 발이 아파서 왔는데 또는 발목이 아파서 왔다. 무릎이 아파서 왔다. 근데 의사가 허리하고 골반 엑스레이를 같이 찍으라고 한다. 이건 또 뭔가? 왜 그 길을 엉뚱한 데를 찍으라고 하느냐? 우리 병 중에 강직성 척추염 또는 염증성 척추관절염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우리 중심관절, 척추 쪽 말고 말초관절이라고 해서 우리 몸의 바깥쪽에 있는 관절에 올 때는 주로 무릎이나 발목, 발 쪽으로 잘 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관절염이 왔다 그러면 아, 이 병이 처음 스타트하는 것은 숨어있는 관절은 골반이나 척추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찍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냥 발만 찍고 병을 놓치고 약만 줬다가 잠시 좋아졌다가 또 병이 악화되거나 이렇게 되는 수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불편하더라도 척추나 골반 찍으려면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불편한데 저희가 꼭 찍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정형외과에서 허리가 아파서 치료를 받았는데 잘 낫지가 않아서 정형외과에서 류마티스 내과를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들이 아, 나는 정형외과에서 허리 거기서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었다. 근데 무슨 또 여기서 엑스레이를 허리를 찍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제 갖고 오신 엑스레이도 저희가 보고 하는데 이 정형외과에서 저희 쪽에 보낼 때는 강직성 척추염이나 염증성 척추관절염이라고 하는 좀 이런 카테고리의 병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정형외과에서 찍는 방법과 조금 다르게 찍습니다. 각도를 틀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천장관절, 골반 쪽에 있는 관절인데 여기를 잘 볼 수 있는 각도를 딱 지정을 해서 찍게 되기 때문에 다시 찍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은 아무래도 불편하시죠. 내가 다 찍었는데 왜 또 찍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찍게 되겠습니다. 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는 손발 찍는 거는 그래 이해를 해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죠. 그런데 목을 찍으라고 한다고 왜 내 경추 목을 찍냐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경추 1, 2번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도 1, 2번에 관절염이 와 있는데 별로 안 아픈 경우도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많이 잘못되면 1, 2번 그 경추가 잘못돼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뒤쪽에 신경이 있기 때문에 이 신경을 눌러서 팔다리가 저리다든지 마비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요즘 뭐 그런 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거기도 꼭 확인을 해서 만약에 관절염이 심하게 왔다 그러면 수술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해서 미리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씩 엑스레이 찍을 때 목 사진도 같이 찍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신다든지 뭐 어쨌든 허리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10명 중에 9명은 평생 한번
적어도 한 번은 허리가 아픈 요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관절이 있으니까 허리가 아프면 이것도 당연히 류마티스 관절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안타깝게 안타까운 건 아니죠.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허리로는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그러면 그것은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이 아니고 대부분은 연세 드신 분은 퇴행성 척추염 또는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 병이 원인인 경우가 많겠습니다. 물론 강직성 척추염이나 염증성 척추관절염이라고 하는 병이 저희 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확인해야 되겠는데, 그런 병들은 주로 이제 젊은 남성 또는 젊은 여성 이럴 때 좀 많고, 연세 드신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풍 환자분들인데요. 통풍은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많습니다. 뭐 거의 10명에 9명 이상이죠. 대부분 남성분들인데, 통풍은 또 발목이나 발 이런 데 잘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왔는데, 강직성 척추염 유전자 검사 또 허리 골반 엑스레이 같은 거 확인하라고 저희가 오더를 냅니다. 그러면 난 통풍인데 왜 이런 검사하느냐? 통풍이 굉장히 그 강직성 척추염이나 염증성 척추관절염으로 인한 관절염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끔 요산 통풍을 일으키는 그 수치가 높다고 해서 다 통풍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감별 진단을 해야 되는데, 모르고 그냥 약만 주고, 강직성 척추염도요, 진통제 드리면 증상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잘 약만으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번 정도 이렇게 처음 오셨을 때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이런 검사를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통풍 환자들은요, 당뇨나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지방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도 저희가 동시에 해서 앞으로 약을 처방할 때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분이 앞으로 이제 우리 약만 먹는 게 아니고 통풍이 승인병의 일종이기 때문에 몸 전체를 좋아지게 해야 됩니다. 관절염만 안 생기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라, 생활요법 또 필요하면 약도 드려야 되고, 그래서 기본적인 혈액 검사 같이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 중에 또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아니 이 병원은 왜 이렇게 접수하는데 복잡해요? 시간도 없고 바쁜데 뭘 자꾸 하라고 하느냐? 뭘 하라고 하느냐 하면, 처음 오시면 초진 설문지라고 해서 갖고 계신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설문들을 쭉 하게 됩니다. 어떤 병이 있고 없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그걸 다 제출했는데도 그다음 간호사가 또 어디가 아파서 오셨는지, 대략 어떤 약을 드시는지 또 열심히 물어요. 그 다음에 병원 진료실에 또 들어가면 원장이 또 묻죠. 의사가 또 묻고, 내가 뭐 같은 이야기를 지금 몇 번이나 하는 거야. 한 번 했으면 됐지. 이렇게 이제 좀 짜증이 나시죠. 오래 기다리다가 특히 진료를 받으시면. 다 이해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보는 컴퓨터 차트 위에는 여러분이 작성하신 처음에 초진 설문지가 다 이미 올라와 있고요. 우리 간호사가 문진한 여러 가지 드시는 약이나 그런 것들, 이제까지 거쳐온 병원 뭐 이런 것들, 또는 환자분이 현재 원하는 이 병원에 오신 이유, 그런 것들이 이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걸 일단 훑어보고, 그래도 이제 또 환자분한테 직접적으로 제가 그렇게 잘 묻지 않습니다. 발목이 아파서 오셨네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오픈 퀘스천,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환자분이 하고 싶은 말씀을 편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환자분은 또 자기 말씀을 하게 되겠죠. 거기 제가 이제 집중을 하고, 나머지 여러 가지 가족력이라든지 약에 대한 부작용, 그런 것들, 또 뭐 술을 어느 정도 하는지 이런 것들은 이미 여러분이 입력하신 데이터를 제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 시간을 좀 전략을 하는 거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게 되면 진료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그렇게 되면 다른 환자분도 피해를 받게 되고, 여러분도 다른 환자가 들어갔을 때는 오래 기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좀 진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진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지금 류마티스 질환의 진단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정확하게 할 것인가? 이미 연구된 여러 가지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에 의하면 여러분은 이제 진단은 혈액검사, 엑스레이 뭐 이런 초음파 이런 걸로 하는 걸로 아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85% 정도가 문진과 진찰, 의사가 봐서 이미 진찰해서 진단이 나옵니다. 85%는. 그 의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15%는 조금 이거 아리까리한데 이런 것들은 혈액검사해서 또는 엑스레이, 초음파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쪽인지 이렇게 확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85%는 환자를 보고 진찰하고 이야기를 들을 때 결정이 나 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문진이, 진찰이. 그죠? 그냥 문진하고 진찰만 잘해도 사실은 85%가 진단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뭐 이런 말씀 지금 우리 지금 뭐죠? 의료 파업 내지 의료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필수 의료가 문제다 이런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럼 원활히 안 돌아가냐? 여러분도 병원에 가면 검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문진이나 진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죠. 사실은 우리나라 의사들이 외국만큼 환자분을 다 이렇게 옷을 벗기고 가운을 입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진찰을 하지 않죠. 그건 잘못된 거가 맞습니다. 우리 문화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진찰료가 사실은 초지는 15,000원, 재지는 10,000원 정도인데 그걸로 진찰을 충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진찰료를 더 올려서 충분한 시간을 주고 검사료나 이런 거는 오히려 꼭 필요한 것만 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경영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큰 병원이나 작은 병원이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충분한 문진을 못 하는데 그나마 여러 번 겹쳐서 이렇게 이제 3중으로 저희는 해서 어떻게든 문진을 강화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문진을 이렇게 복잡하게 힘들게 하는 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이제 건강기능식품 또 한약을 복용해도 되느냐? 류마티스 쪽에서 면역 억제제나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질문 꼭 하시죠. 그래서 이거 답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회사에서 그 식약청의 허가를 받고 나오는 그런 것들은 대부분은 안전하다. 그래서 드셔도 된다. 그러나 이제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환약이라든지 그 한의원에서 개별적으로 조제하는 환약 있죠. 그런 것들 또는 액기스 또는 거기 한방약이 들어간 염소, 자라 이런 민간 약제들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수가 있습니다. 간이 나빠진다든지 우리 면역치료제하고 같이 상호작용을 해서 부작용을 나타내는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말씀드리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스테로이드 관절 주사, 뼈 주사 맞아도 안전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뼈 주사를 선호하시는 분과 아예 안 맞겠다고 하시는 분. 중간이 잘 없어요. 의사가 결정해서 딱 이렇게 하면 따라오면 제일 좋은데 이제 이미 선입관이 있으시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쉽게 말씀드리면 난 죽어도 좋으니까 그거 주사 주세요. 나는 그것만 맞으면 좋아져요. 이렇게 하시는 분 있고 나는 절대 그 주사 안 맞을래요. 그냥 그거 빼고 어떻게든 치료 좀 해주세요. 그 맞아야 되는데 안 맞겠다는 분도 문제고 안 맞아도 되는데 너무 자주 맞겠다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도 문제고 그래서 이제 1년에 동일 부위 예를 들어서 같은 관절 무릎 같으면 무릎 팔꿈치 같은 팔꿈치를 1년에 4회까지는 괜찮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4회를 맞는데 연속해서 맞을 때는 한 달은 띄워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 맞았는데 효과가 없어. 그래서 열흘 후에 다시 와서 여기 또 주사 주세요. 이렇게는 잘 안 되는 거죠. 한 달 동안 기다리세요. 약효가 조금 더 늦게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맞으면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은 피부가 여기 함몰된다든지 또는 피부가 탈색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이 상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홍조 같은 거 열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주사에 스테로이드를 자주 맞으면 감염도 증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사용하면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주사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용하지 말고 필요할 때는 맞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니시는 환자분들 중에 저희가 다니는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통풍, 강직성 척추염 뭐 이런 병들, 베체트병 이런 것들이 다 만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뭐 5년, 10년 이렇게 저희한테 다니시는데 피 검사를 너무 자주 해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혈액 검사를 하게 되는데 처음 왔을 때 그런 검사를 다 하는 것들은 아니고 필요한 검사가 있습니다. 각 질환마다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피 검사하는 목적은 그런 추적 검사 때 하는 목적, 류마티스 질환으로 인해서 면역 억제제나 소염 진통제 또는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간 기능, 콩팥 기능, 골수 기능 뭐 이런 것들에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100명 중에 뭐 한 서너 명 정도가 올 수 있는데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3, 4개월마다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근데 이제 요거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하게 되고 환자분들이 굉장히 스테이블해졌다 그러면 이 기간은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는 목적이 류마티스 관절의 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염증 수치를 같이 재게 됩니다. ESR, CRP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염증 수치가 있어야 생물학적 제제나 여러 가지 약제 쓰시는 분들은 저희가 보고를 해야 돼요. 이 약제가 적절하게 잘 반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검사 보고하는데 이런 염증 수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하는 목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약이 잘 듣지 않는다 그럴 때는 약을 바꿔야 되죠. 약을 바꾸게 되면 이 약이 부작용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오실 때 혈액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약을 먹다가 간 기능이 나빠졌다든지 또는 신장 기능이 원래 좀 안 좋다든지 뭐 이런 분들은 검사를 자주 해서 이게 더 나빠지는지 그러면 약을 중지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좀 자주 검사를 해야 되는 수가 있겠습니다. 간혹 그리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나 이런 질환들은 진료비를 감액해주는 산정 특례 질환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암도 비슷하죠. 그런 질환은 우리 쪽 질환은 5년마다 재등록하게 돼 있는데 재등록할 때는 혈액검사에서 류마티스 인자나 CCP 항체 뭐 이런 것들이 양성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게 되어 있어서 또 그런 목적으로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 검사를 또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 자주 한다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저희들은 또 다 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이걸 안 함으로써 문제가 생기면 이 책임 소재가 또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분들이 이렇게 조금 불평하셔도 해야 될 때는 하는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우리 지금 그런 질문들을 간호사나 우리 직원들한테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우리 직원들이 정확히 또 이해되게끔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이게 직원들도 뭐 자기가 생각지 못한 질문일 때는 당황스러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환자분들이 이것도 모르냐 여기 병원에 근무하면서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우는 의사인데 다음에 기억하고 계시다가 좀 물어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이제 만성질환이다 보니까 사실은 전화로도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뭐 건강검진하는데 지금 먹고 있는 약제를 어떤 걸 중단해야 되는 게 있느냐 뭐 등등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 다음에 진료 볼 때 하셔도 되는 질문을 전화로 미리 꼭 알고 싶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간호사들이 바빠서 정확히 응대를 친절하게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럴 때 화내지 마시고 우리
간호사들은 하루 종일 전화 받고 여러분 또 병원에 온 환자를 우선적으로 또 응대해야 되니까 일종의 감정 노동자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안타깝지만 저희도 간호 인력 구하기가 힘듭니다. 필수 의료 쪽에는요,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전부 젊은 분들은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도 그쪽으로 가지만 환자분, 우리 직원들도 피부나 성형 이런 쪽으로 가면 대우도 좋고 월급도 좀 많이 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 이런 환자 많이 보고 이런 내과 이런 데 필수 의료 쪽으로는 잘 오지 않아서 이분들을 갖다가 어쨌든 잘 케어해서 가야 여러분한테도 편하고 저도 편한데 이 직원들 관리도 참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질문 들어온 것들을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준철 님인데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손가락 변형이 오는 이유가 뭔가요? 아주 기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이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뼈와 뼈가 이렇게 맞닿아서 이 움직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움직이는 부분을 그냥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죠. 여기를 연결을 하는 어떤 그런 주머니가 있습니다. 관절낭, 관절 캡슐. 그 안에는 힘줄도 이렇게 있고요. 이걸 둘러싸고 있는 그 힘줄, 관절낭에서 염증이 생겨서 이 관절을 뼈를 깔아먹고 이 손상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똑바로 있던 것들이 오래되면 변형이 생깁니다. 뼈를 깔아먹고 그렇게 되고 힘줄이 약해지면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고, 갈치의 추억님인데 수족 냉증이 류마티스 때문일 수 있을까요? 수족 냉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의학적인 우리 단어는 아닙니다. 이제 손발이 차다는 거죠. 근데 손발이 단순히 찬 것이 문제냐?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화를 내겠죠. 아니 그게 무슨 이야기냐? 정확히 이야기해라. 이제 그렇게 하겠는데 정확한 이야기는 손발이 찬데 동맥혈이 잘 못 들어가서 동맥혈이 막혀서 그런 경우는 그쪽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동맥경화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혈전이 가서 그럴 수도 있고 그 전에 없던 문제가 갑자기 생겼다. 이거는 문제일 수 있는데 단순히 그냥 손발이 차다. 색깔 변화나 이런 거 동반 없이 그냥 손발이 찬 거. 이것은 여자분들한테 많이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병하고 관련성이 없는 수가 많다. 일반인들은 그냥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혈액순환이 안 돼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이제 조금 우리 심장으로부터 먼 관절 쪽, 손, 발 쪽은 조금 이렇게 체질적으로 차가운 분들이 있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제이님인데 MTX를 4알을 한 달 먹고 나서 염증 수치는 정상이다. 그런데 전체 염증 수치가 57로 전달보다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런데 한 달 후에 가니 또 4알 먹던 MTX 면역 억제제를 5알로 늘려서 처방했다. 이걸 못 물어보고 왔다. 왜 늘리는지 이거죠. 좋아졌다고 했는데 왜 늘렸냐. 근데 이제 지금 이 전후 관계를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뭐 정확한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제 추측으로는 염증 수치가 처음보다는 좋아졌는데 지금 말씀하신 전체 염증 수치가 57이다. 아마 ESR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ESR인 경우 57도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더 낮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MTX 면역치료제를 조금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MTX는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부작용이 없다 그러면 4알에서 6달 정도 이렇게 하게 되고 나중에 많이 좋아졌다 그러면 다시 용량을 낮출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지금 염증이 아직 있다 그러면 약의 용량을 늘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치료하고
하신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나중에 가셔서 한번 그렇게 질문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윤의왕님인데 발목의 만성 통증으로 5년 넘게 고생 중인데 무리하면 발목이 아프고 쉬면 괜찮다. 족부 전문 병원을 여러 곳을 전전해도 문제없다라고 하는데 약물,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으로도 차도가 없다. 혹시나 류마티스나 반응성 관절염 등을 의심해 볼 수 있나? 류마티스 내과에서 검사해 보면 확인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입니다. 아마 이분은 이제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발목이 아플 수 있는 류마티스 질환을 한번 검색을 해 보신 것 같아요. 반응성 관절염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알고 계신 거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분의 나이, 그다음 성별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발목 관절이 붓는지 열이 나는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겉으로 아무 문제 없이 아프기만 아픈지 그런 것들 다 중요하고 그 전에 족부 전문 병원 가서 MRI 같은 걸 해보셨는지 결과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발목이 양쪽 다 아픈지 한쪽만 아픈지 그죠? 물어볼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말씀하신 것만 갖고 제가 대답 드릴 수는 없고 일단은 발목이 겉으로 봐서 겉으로 봐서 열이 나거나 붓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없고 겉으로는 멀쩡하다. 그냥 좀 이렇게 무리할 때만 아프고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프다. 그러면 류마티스 1 가능성, 반응성 관절염 1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쪽 관절염은 염증성 관절염이라고 해서 염증이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발목이 붓고 열이 나고 뻘겋게 되고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류마티스 쪽에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겉으로는 뭐 전혀 이상 없고 걸어 다닐 때 아프고 그 다음에 걷다가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안 아프고 이런 경우는 힘줄의 문제나 정형외과적인 문제가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마이구미님인데 딸아이가 건전도 이상 반응, MRI 염증 보임, 그래서 근육생금 조직검사 해놓고 기다리는 중이다. 이럴 경우 조직검사하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지금 이제 짧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아마 근육 쪽에 근염 그런 거에 이상 반응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지금 따님이 아마 20대에서 한 뭐 40대 이렇게 그런 정도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지금 보려고 하는 게 염증성 근염이라고 하는 류마티스 질환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건전도에 이상 반응을 보이고 MRI를 했는데 허벅지 근육이나 이런데 근육에 염증이 있고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근육 생검까지 해서 진단을 확실히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병이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이제 아마 그런 과정에 있지 않나 제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염증성 근염 또는 피부 근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피부에도 문제가 있으면 피부 근염, 그냥 피부는 괜찮고 근육 쪽에만 이상이 있다. 팔다리 근육이 힘이 없다, 약하다 뭐 이런 걸로 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정님인데 자가면역 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류마티스 질환도 같이 더 잘 생길 수 있을까요? 자가면역 장질환은 이제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이제 그런 병만 있을 때는 소화기 내과 진료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중에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무래도 이제 관절염이 그 장질환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부가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다른 류마티스 질환이 생기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빈님인데 관절의 변형은 류마티스만 생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절 변형은 모든 관절염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관절염에 이어서 2차적으로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지어 퇴행성 관절염도 관절 변형이 생기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치료가 되지 않으면 관절 변형으로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적인 터미널 단계가 되겠죠. 관절 변형은. 그 다음에 오프 화이트님인데 오른쪽 종아리에 혈관이 터진 것처럼 점같이 뭉쳐져 있습니다.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이것도 류마티스 내과에 가야 할까요? 일단은요, 그게 이제 지금 아마 혈관염을 지금 염두에 두고 류마티스 내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혈관염이라고 하는 것은 자반증이라고 해서 굉장히 조금 그 약간 붉은색이지만 약간 검붉은색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 발진이 반점이 이렇게 피부에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온 테두리가 위로 이렇게 불룩 솟은 그런 것들이 전형적인 자반증입니다. 만져지는 자반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피부 혈관염 또는 전신 혈관염을 의심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건지 아닌지 말씀으로는 저희가 구분이 안 되니까 피부과를 먼저 가보시기를 권유드리고, 그쪽에서 만약에 류마티스 쪽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아마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구미님인데 20살이고 근육병 쪽이에요. 염증성 근염이면 치료 가능한가요, 선생님? 아까 질문하신 분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젊은 여성분 같아요. 그래서 염증성 근염 치료 가능합니다. 요즘은 이제 약도 많이 나와 있고 해서 치료가 가능하고요.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야 되고, 그래서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거의 끝날 때가 돼서 제가 여러분 질문에다가 저희 직원들이 많이 받는,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받는 질문은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 뭐 직원들이 의사가 아니니까 여러분한테 오시는 전화나 이런 거 다 설명을 못 드리고 뭐 그런 경우도 꽤 많아서 저희가 직원 교육을 더 잘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필수 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어렵다, 감정 노동자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직원들한테 좀 서로가 잘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기 전에 마지막 하나를 또 우리 PD님이 질문을 올려서 마지막 한 개만 소화하고 가겠습니다. 피터 생님인데 이분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저번에도 받은 것 같은데, 피부 지방층염 때문에 고생입니다. 피부 지방층염이 발바닥에도 생겨서 걷기가 힘들다. 스틸병도 진단받아서 악템나 주사를 한 달에 한 번 맞는다. 스틸병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 나면서 피부 발진이 생기고 관절염이나 여러 가지 또 불편함이 생기는 그런 좀 희귀병이 되겠습니다. 열은 잡혔다. 염증 수치,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 페리틴은 정상이다. MTX를 4알, 스테로이드를 하루에 2알 복용 중이다. 첫 번째 병원은 선생님 병원에 갔었는데 그때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발목 주변 그래서 이게 뭐 어쨌든 뭐 지금 이제 아마 지금 내용을 막 올리시는 것 같아요. 이제 막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한참 그 병력이 길어서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뭐 스틸병하고 피부 지방층염, 페니큘라이티스라고 하는데 이게 서로 연관성이 글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흔하게 같이 있는 병은 아닌데 이분은 아마 피부 지방층염이라고 하는 병 때문에도 이제 원인을 잘 모르죠. 이게 왜 생기는지. 그래서 이제 이것도 면역 치료나 이런 걸 하게 되는 수가 많고, 어쨌든 지금 악템나라고 하는 생물학적 제제 치료도 쓰고 MTX 스테로이드도 쓰고 있고 지금 아마 계속 투병 중이신 것 같은데 뭐 관절염이 오는 수도 있고, 그래서 악템나가 이제 이런 스틸병에 잘 듣고 하니까 이런 치료하시는 거에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속 치료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뭐 나중에 제가 할 때 질문을 한번 올려주시면 그때 한번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 또 오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해서 시간이 지금 짧아서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여러분, 그럼 또 건강하시고 한 달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